자, 이번 시간 민법입니다. 민법. 민사특별법. 쇼터디에서 나름대로는 좀 문제 많이 틀리는 거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20문제 1세트. 자,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틀린 거 올라라 그랬습니다.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2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이거는 취소할 수 없죠. 자, 2번 107조 1항입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는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의사표시는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107조 1항. 그래서 표의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얘는 틀렸다.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는 무효다. 다음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의 여부는 누굴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그 다음 진이 아닌 의사표시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와 구별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죠. 2번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문제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26회 문제고, 계약이 합의 해제됐다? 자,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합의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합의 해제가 된 경우에는 그죠? 반환할 금전에 이자 붙여 지급할 의무 없다. 그 다음에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그러면은 해제권자는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해야 되는 게 맞죠. 자, 3번 매매 계약의 해제로 인해서 양 당사자가 부담한 원상회복 의무는 뭡니까? 동시에 관계에 있다. 4번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자, 4번 지문이 어디가 틀렸죠? 4번 지문이 틀렸는데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뭔 필요 없다? 이행의 청구는 요하지 않으나 이행의 청구는 필요 없으나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요합니다. 의사표시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4번 지문이 정답이었고, 5번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됐어요.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됐어요. 그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5번 좀 맞습니다. 그래서 민법 548조 1항 단서에서 말하는 소위 제3자의 개념을 우리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3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가 제3자인데 지금 매매대금 채권의 양수인 같은 경우는요 소위 새로운 이해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맞으나 뭐가 아니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는 아니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맞으나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548조 1항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로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죠? 않는다.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이거. 그래서 5번 지문이 의외로 많이 헷갈리는 지문이니까 잘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에서 자, 1번 지금 보시면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반드시 현존할 필요는 없죠.
반드시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요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제3자가 해제권자입니까? 아니죠. 왜? 제3자가 거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도 아닌 자가 요약자,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3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의 기한 동시에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겠죠. 자, 기본 관계를 이유로 그죠? 그 동시에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4번.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죠? 계약 당사자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할 수는 없다. 맞아요.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 권리를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5번.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제3자에게 그 수익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자,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지 않죠. 반대로 해석했죠. 낙약자가 제3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수익 여부를 확답을 최고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는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반대죠. 수익의 의사를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수익의 의사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5번 지문은 반대로 되었기 때문에 오답 틀렸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갑은 을소유 엑스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했다 이겁니다. 좋아요. 근데 엑스토지 지금 갑소유죠? 갑소유 엑스토지에 누가 을소유 을소유 갑이 저당권을 취득했다 이거죠. 저당권 설정하고 저당권 취득했다. 근데 엑스토지에 Y 건물이 존재할 때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죠? Y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갑이 엑스토지와 Y 건물에 대해서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이거죠. 모두 골라라. 그래서 우리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인정 요건 당연히 토지에 저당권이 일단 설정된 이후 설정된 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건물이 축조돼야 된다. 자, 두 번째,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즉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요건 대충 보면서 자, 기억지문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에 그죠? 이미 엑스토지 위에 을의 Y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죠? 저당권 취득하기 전에 Y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일괄 경매 청구권 첫 번째 그 인정 요건에서 그죠? 성립 요건에서 반하죠.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건물이 축조되어야 된다. 이게 일괄 경매 청구권의 인정 요건입니다. 그런데 저당권 취득하기 전에 이미 엑스토지 위에 Y 건물이 을의 Y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갑의 그 엑스토지 Y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 인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지문, 틀린 지문이고요.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에 을이 엑스토지 위에 Y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야 된다. 그 다음 디귿 지문 보세요. 니은 지문까지 설명이 됐는데 디귿 지문 보시면 갑이 저당권 취득한 이후에 누가? 병이 엑스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했다 이겁니다. 그죠? 취득하여 Y 건물을 축조하고 그 다음에 Y 건물이 축조하고 그 건물의 을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때 갑은 일괄 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자,
디귿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두 번째 요건에서 좀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서 자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있다면 병 같은 경우죠. 그 토지에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죠? 그 이후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죠?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일괄경매 청구권 인정 요건 정리한 거를 메모장에다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요거 좀 지우고 일괄경매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한 거죠. 첫 번째,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건물이 축조되어야 할 것.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일 것. 다만 디귿 같은 지문입니다. 요거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병이죠. 그 토지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디귿 지문이죠. 다시 보시면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이후에 병이 X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그죠? 취득하여 Y 건물을 축조하고 그죠? 을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뭐 할 수 있다?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디귿 지문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지문을 고를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정답 4번 정답은 기억이 아니라 니은과 디귿 4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일괄경매 청구권에 대한 인정 요건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디귿 지문 주의하셔야 되고 일단 이건 어렵지 않은 문제죠? 네, 어렵지 않은 문제.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골라라. 그래서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에 사용한 데 불가하다 이런 경우라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니은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역시 우리 판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봤죠. 디귿 의외로 헷갈려요. 양도소득세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역시 우리 판례는 반사회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행위 우리 판례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대표적인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어렵지 않지 다 쉬운 것들이니까 자 1번 취소 원인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죠. 무효. 불법 조건이 붙은 징역계약 무효.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 무효. 그 다음에 상대방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은 자 취소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임대차 계약 역시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집합건물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의 권한 또는 의무가 아닌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번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한 분담금액을 각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행위 이거 맞죠? 그죠? 관리인의 권한 이거 2번 자 관리인이 전유 부분 및 공용 부분을 보존할 수 있나요? 공용 부분 보존을 위한 행위는 가능한데 자 전유 부분 관리인은 전유 부분 보존을 위한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집합 건물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요거를 또
알고 있어야 된다. 집합 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 25조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각호에 할 권한과 의무를 관리는 다음 각호에 권한과 의무를 진다.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행위예요. 지금 2번 지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유 부분 빠집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행위예요. 전유 부분은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용 부분 관리 변경에 관한 관리단 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그 다음에 두 번째 2호 공용 부분 관리 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 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 관리하는 행위. 그 다음에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관리단을 대표해서 재판상 재판의 행위, 소음, 진동, 악취 등을 유발해서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 절차 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그 밖에 규약에 정해진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25조 2항에서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까지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2번 틀렸고 나머지 그죠? 매년 1회 일정 시기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사무보고, 공용 부분 변경에 관한 관리단 집회 결의 집행, 관리단의 사업 시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행하는 재판상 행위, 이거 관리인의 권한이다. 8번 문제.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병의 강제 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보상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지금 병의 강제 수용으로 지금 토지에 대한 병의 강제 수용으로서 갑에 그죠? 을에게 매도했지만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자, 요거 사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야겠죠?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있어서 매도인 갑이죠. 자신의 토지를 넘겨야 되는데 지금 병의 강제 수용으로 그죠? 보상금을 받게 됐다. 토지에 대한 병의 강제 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된 경우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기 도래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갑의 의무인 소유권 이전 의무, 토지 소유권 이전 의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불능이 된 상황입니다. 예, 이런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해서 이 보상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하지만 그죠? 가능해요. 근데 을이 갑에게 설령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등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을은 계약금 곱하기 2 배액에 해당하는 그 계약금 배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1번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하는 게 맞죠. 소멸한다. 그 다음에 을은 갑에게 보상금 청구권 양도 청구할 수 있겠죠. 예. 갑이 병에게 보상금 수령하면 을은 보상금 반환,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에게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못한다.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5번 만일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면 그 배액을 반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요게 판례 입장이죠. 판시대 입장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요 사안 좀 잘 기억하시고요. 계약금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 강제 수용, 재결 수용 등의 이유로 계약금 배액에 해당하는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 문제 계속 보면 물권 소멸입니다. 물권 소멸. 그래서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맞죠?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다.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네, 다 맞는 말이죠. 전세권 자체가 저당권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때는 동의를 얻어라.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간 만료로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고요. 5번 지문. 갑의 토지에 을의 지상권을 취득한 이후에 을이 지상권 취득했어요. 그리고 토지의
그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한 병이 있다면 그 병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자, 병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자,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에 있어서 갑의 토지에 자, 을이 지상권 취득한 후 그 이후에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한 병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굳이 병의 저당권은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 취득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취득했기 때문에 병의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병의 저당권은 소멸되겠죠. 그래서 우리 혼동에 대해서 민법상 규정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다. 자, 요거죠. 191조 내용입니다. 혼동.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물건이 동일한 자에게 귀속된 경우 그 소유권 외의 물건은 소멸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191조 1항 5번 지문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한 병이 그 을의 지상권을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당권 취득한 병이 토지의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물건이 동일한 자에게 귀속되죠. 병에게.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 외의 물건, 즉 병의 저당권은 소멸되는 거예요. 다만 그 물건이 제3자 권리의 대상인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 단서까지요. 그 다음 2항에서 소유권 외의 물건과 그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혼동으로 소멸된다. 점유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까지요. 점유권에 관해서는 혼동으로 인한 물권 소멸 요 1항과 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점유권 문제가 나옵니다. 자, 점유권 요런 문제는 다 조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조문 정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한 것으로 본다. 맞고요.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승계가 증명이 됐을 경우 점유계속은 추정이 되겠죠. 3번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203조 내용입니다. 203조 제1항이에요. 이것도 조문을 보시면 됩니다. 조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03조에서 1항에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의 보존을 위하여서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 필요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인 경우에는 회복자에게 통상 필요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3번 맞는 지문이고 4번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 그죠? 기망에 의해서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 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발생되지 않는다. 이것도 간접 점유자라 하더라도요. 자, 점유권을 갖기 때문에 자, 직접 점유자가 그의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 역시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 4번 지문 같이 이것도 잘 정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원칙은 요거 점유권, 점유보호 청구권에 있어서 간접 점유자도요. 간접 점유자라 하더라도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4번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원칙입니다만 예외적으로 예외가 아니죠. 언제 점유자가 요거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침탈이 아니라 이겁니다. 요거 판례 입장인데 4번 지문처럼요.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서 물건을 인도한 경우예요. 물건을 인도한 경우. 이때는 점유 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왜?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서 직접 물건을 인도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침탈로 보지 않는다. 침탈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점유 이전 자체가 간접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침탈로 보지 않아서 점유보호 청구권 발생하지 않는다 하면 4번 지문 맞는 지문입니다. 이거 맞는 지문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거 4번 지문 오답 체크하기 딱 좋죠.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했다. 그런 경우라면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점유물 반환 청구권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네? 라고 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5번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유에서 패소하면 확정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본다. 이게 아니죠? 5번 지문이 명확하게 틀렸습니다.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유에서 패소하면 언제부터? 소 제기 시부터.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는 거예요. 소 제기 시 때부터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아니라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그 다음 문제. 요것도 판례 암기 문제죠.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판례 암기 문제다. 그래서 계약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는지,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래서 일단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 보호받지 못하는 제3자를 기억하자. 그러니까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보호받지 못하는 제3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거나 그 채권을 압류한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기억, 계약 해제 전에 해당하지 않는 자죠.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피보정 권리로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채권자. 뭐라 그랬죠?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을 양수하거나 채권을 압류한 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억은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 니은. 매매계약에 의해서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계약 해제 전 가압류 집행한 자. 요거 제3자에 포함됩니다. 해제된 계약에 의해서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에 포함된다. 디귿. 계약 해제 전 그 계약상 이거요.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는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억도 아니고 니은만 맞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 계약 해제 시 보호받지 못하는 제3자 두 개. 채권을 양수하거나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거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한 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제3자다. 그 외에는 다 계약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받는 제3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먼저 이해하시고, 즉 계약 뭡니까? 목적물의 등기나 인도 등으로 뭘 취득해야 돼? 완전한 권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보호받는 제3자의 개념인데, 그죠? 보호받지 못하는 제3자를 먼저 기억하시고 나머지 것들을 한 번씩 보시면 된다. 대표적으로 보호받는 제3자, 계약 해제 당시에 이미 주임법상 소정의 대항 요건이에요. 주임법상 대항 요건을 갖췄어요. 그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고 본다. 따라서 주임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제3자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해제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물건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 취득한 자 마찬가지입니다. 제3자에 해당된다. 그 다음 니은 지문처럼 해제된 계약에 의해서 채무자의 그 책임 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 채권자. 니은 같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해제된 계약에 의해서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입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문제.
자, 표현들이죠. 표현들이. 그래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옳은 거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보다 옳은 거 골라라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겠죠. 4개의 오답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1번.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했다 이겁니다. 이때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차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 이때는 125조 표현들이 적용되지 않겠죠. 요거 적용된다, 틀렸다.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과실상계가 유추 적용되지 않죠. 경감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126조의 표현대리 성립될 수 있죠. 성립해서 없다가 틀렸고,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맨날 나오죠. 4번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면,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겠죠.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때 계약 상대방이 선이냐 악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묻지 따지도 않고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은 소위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계약 상대방의 선이 악이가 선이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13번 문제. 자, 을은 갑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을 매매계약 대금 전액을 지불했다. 그 부동산을 인도 사용하고 있다. 그죠? 자기 명의로 등기는 하지 않았다. 아직 등기 전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라 그랬어요. 틀린 거.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겠죠. 여기서 인도 받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병이 을로부터 임차하고 있다. 임대차로, 임차인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더라. 맞습니다. 그리고 3번 참고로 X부동산이 아니라 갑소유 Y부동산이 을 명의로 등기된 경우, 이거는 이 등기된 Y부동산이 을 명의로 등기된 경우 그 등기 무효죠. 맞죠? 무효다. 을이 X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했다. 전매하고 갑을 병 간의 중간 생략 등기로 합의했다. 중간 생략 등기로 합의를 했다. 을이 그렇다고 해서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죠. 중간 생략 등기에 설령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중간 매수인, 소위 을은 을의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첫 매도인의 첫 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 소멸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을이 X부동산을 병에게 전매하고 갑, 을, 병 간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다. 그래서 갑과 을 간의 매매 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갑의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갑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그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자, 4번과 5번 같이 봐야겠죠? 그래서 거절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최초 매도인, 소위 갑과 중간 매수인 을과 최종 매수인 병 사이에 지금 차례대로 순차대로 지금 매매가 체결이 되고 이들 간의 중간 생략 합의가 있었고 최초 갑과 그죠? 중간 매수인 간에 매매 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죠? 최초 매도인 갑은요. 인상된 매매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례가 판시했어요. 그래서 갑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병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거절할 수 있다입니다. 이미 다 인상대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죠? 지급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굳이,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거절할 수 있다 이거죠. 거절할 수 있다. 인정된다. 판례 입장. 그 다음 문제 14번. 갑은 자기 소유 그 아파트에 대해서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을과 통정하면서 이전 등기를 했다. 그리고 을은 이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그 아파트를 매도하고 병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되었다 이거죠.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지금 자 1번 틀린 거 고르라 했죠. 갑은 자 허위 표시의 무효를 병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 없죠. 갑은 허위 표시의 무효를 병에게 주장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을은요 지금 병선이죠. 지금 병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을은 병에 대한 원인 무효의 무효를 이유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맞죠? 즉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 자체, 그죠? 갑은 지금 을과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통정해서 을명의 이전 등기를 했고, 이 사실을 모르는 병과 을은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다. 이때 이 매매 계약 자체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그리고 병도 선이고요. 그럼 병은 소유권자죠.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을은 선의의 병에게 무효를 주장하면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그 다음 병이 취득한 아파트 A, 아파트는 채권자죠. A에 의한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왜? 이게 선의의 제3자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못하죠.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허위 표시는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병은 그래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래서 강제 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 맞는 지문. 갑은 을에게 원인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까? 자, 통정호의 표시 자체는 무효가 맞다. 그러나 불법 원인 급여 자체가 소위 불법은 아니다는 거.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746조 불법 원인 급여 자체가 불법 원인 급여의 불법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다. 5번 갑, 을 사이의 허위 표시에 앞서서 갑 소유 아파트의 가등기 권리자는 허위 표시의 제3자로 볼 수 없죠.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이때는 허위 표시의 당사자 포괄 승계인 이외의자로서 그 허위 표시에 의해서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 원인으로서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이전에 허위 표시에 앞서서 갑소유 아파트의 가등기 권리자는 소위 허위 표시에 의해서 외형이 형성된 법률 관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허위 표시의 제3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5번 지문도 맞는 지문입니다. 살짝 이런 문제 어렵죠? 네, 연습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자 갑은 을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다 이겁니다. 갑은 을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
을에 묻힌 X 토지에 대한 소유자. 그러니까 권한이 없이, 자, 을이 권한 없이 누구와 병은행과 공모해서 대출 계약, 대출 받았네요. 그러면서 X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간명의로 위조했어요. 간명의로 위조했어요. X 토지에 갑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내가 1억을 땡겼다 이거죠. 이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참 그렇습니다. 이때 갑과 병 사이의 대출 계약 자체는 갑과 병세야. 이 을이 병과 공모해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간명의로 위조한 이 대출 계약서 자체는 그 효력이 무효겠죠, 당연히. 그리고 당연히 병명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자체도 무효가 되는 것이고,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그리고 갑이 을의 처분행위를 추인을 하게 되면 을의 처분행위, 즉 을은 무권리자죠. 무권리자 의 처분을 추인을 하게 되면 본인이 추인한 경우와 당사자들 사이의 이익 상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때 이 추인 자체는 무권 대리인의 추인에 관한 규정 자체가 유추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 원칙적으로 추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추인하면 자,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 언제? 체결시죠. 계약 체결시로 소급하여 그 효과가 권리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갑이 을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봐서 그 추인은 계약 체결시로 소급해서 그 계약의 효과가 권리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것도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에요. 갑이 자신의 피담보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했다면 갑은 을에게 그죠? 모녀 관계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문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작년 기출문제네요. 작년 기출문제. 목적물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당사자는 설정 계약으로서 저당권 효력이 종물에 미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맞고요. 저당권의 목적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보상금 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다. 그죠? 이때 2번 지문, 이거 판례 입장이니까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2번 지문. 그래서 협의 취득이 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판례. 그래서 건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 그래서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 취득한 경우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도 어떻게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그 토지 임차권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입니다. 3번 지문. 그 다음 문제 4번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서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라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 틀렸다. 그래서 물상대위 즉 370조 저당권자가 그 물상대위권 행사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자가 지급받을 금전기타 물건 지급 저당권 설정자가 지급받을 금전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라 라고 지금 규정돼 있는데 물상대위는 물상대위 목적이 되는 금전기타 물건의 특정을 위해서다. 특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자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기타 물건에 대해서 제3자가
설령 압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미 제3자가 그 압류를 해서 금전 물건이 특정이 된 이상 저당권자는 굳이 압류를 하지 않더라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요거 4번 지문. 5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에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대한 차임 채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맞고요. 자, 판례에 대한 내용 깊이 있는 어느 정도의 깊이 있는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런 정도의 난이도면 민법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힘들어요. 민법 이렇게 판례까지 파고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법은 판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판례 하나하나 그 법리를 다 이해해야 된다.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작년 문제.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 시에 소급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계약 성립 시 소급 아닙니다. 3번 질문 하나 더 볼게요. 자,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예요. 그러면 채무자에게 그 채무 이행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 제 539조 규정은 정리하고 가자.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전화행위의 경우 제3자의 권리는 언제?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의사 표시한 때부터 성립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언제 계약 성립 시로 소급하는 게 아니다. 이거 1번 지문 헷갈리는 1번 지문이죠? 틀린 지문인 게. 그래서 제3자의 권리는 의사 표시를 한 때부터 생긴다. 뭐가 아니다? 계약 성립 시가 아니라는 거. 소급한다, 소급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라 그랬어요.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자, 1번 갑이 토지를 점유하다가 사망했어. 상속인 을은 상속 개시의 새로운 사실을 꼭 알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죠? 상속인에게 점유권이 이전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을은 상속 개시의 새로운 사실을 알아야 갑의 점유권을 승계한다? 틀렸죠. 자, 1에서 갑의 점유가 타주 점유인 경우 을은 상속을 새로운 권원으로 하여 자주 점유로의 전환을 주장할 수 없다. 그죠? 즉 상속 그 자체가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전환되기 위한 어떤 새로운 권원으로서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상속 그 자체가 타주 점유에서 자주 점유로 전환되기 위한 새로운 권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과실 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자, 선의의 점유자입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서 그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선의잖아요. 그 과실 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4번 갑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을이 침탈을 했어요. 그래서 선의인 병에게 양도를 하고 을이 침탈하여 선의의 병에 양도했다. 다시 병이 악의의 정에게 양도한 경우 갑은 정에게 점유권에 기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 이게 뭐죠? 소위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누구한테만? 악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만 할 수 있고 소위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선의의 특별 승계인으로부터 지금 누굽니까?
선의의 병이죠. 선의의 특별 승계인으로부터 다시 악의의 정에게 점유가 이전됐다 하더라도 그 악의의 특별 승계인에게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겁니다. 요 4번 지문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 지문.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했는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 이유만으로 점유 추정이 깨진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5번 지문 판례 입장입니다. 잘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판례 결정 요지를 한번 같이 보자. 왜? 전원합의체 판결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요 판례죠. 자, 보시면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원래 이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한에 관한 입증 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이 뒷부분 중요하죠.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 권한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판시했다. 판례가. 그래서 5번 정답. 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 요거 임차인의 권리를 기억하자. 임차인의 권리. 자, 일단 정답 볼까요? 임차권. 이건 임차인에게만 인정될 수 있죠. 계약 해지권. 이거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인정됩니다. 근데 나머지 보증금 반환 청구권, 보증금 반환 채권, 비용 상환 청구권,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다 누구한테만? 임차인의 권리예요. 임차인의 권리. 따라서 자, 우리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리해야 되는데 일단 임차인의 권리. 자,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사용 수익권이 있죠. 다른 말로 사용 수익권. 다른 말로 임차권이라고 한다. 임차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임차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된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 그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로서 임대차 등기를 협력 청구권. 협력해달라. 협력 청구권. 그래서 임대인에게 주택 임대차 등기 해달라. 협력해달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차임 감액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은요,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 보증금 등 보증금이 자 장래에 대해서 야 감액 좀 해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밖에 증가가 지금 현재 경제사정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장래에 대해서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차익감액 청구권에서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이러한 차임 감액 금지의 특약 자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겠죠. 그래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 민법 제65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나와 있다. 그죠? 그래서 임차인은요 차임 감액 금지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소위 경제적 사정, 그죠?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을 이유로 차임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권리,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청구권 또는 철거권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은요, 임차 주택 사용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그 부속한 물건이 있다. 임대차 종료 시, 그죠? 임대인에게 야 이거 좀 사.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요거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은요 임차 주택에 필요한 필요비를 지출했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면 즉시 임대인에게 야 그 비용 좀 비용 내놔 라고 비용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필요비라는 개념 여러분 잘 기억해요. 필요비. 필요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비교해야 될 게 유익비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 또 임차인의 권리죠. 그래서 필요비라는 것은 임차 주택을 사용하는데 그 임차 주택의 어떤 컨디션을 보존 유지하기 위한 모든 비용 자체가 필요비고 필요비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입니다. 포함. 그래서 필요비, 유익비는요. 자, 유익비를 지출하면 유익비라는 건 뭐죠?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투입한 비용이 바로 유익비인데 임차인이 이러한 유익비를 지출했어. 그러면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언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됩니다. 박살나 있으면 안 되죠.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과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된다. 이건 청구할 수 있겠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 그 다음에 임차인의 의무도요. 당연히 중요하죠. 임차인의 의무. 당연히 뭘 내야 된다? 차임.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사용 수익의 대가로서 임대인에게 차임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차주택의 사용 수익에 따른 의무요. 즉 임차인은 계약이나 그 임차주택 성질에 따라서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 수익에 대한 의무를 진다. 민법 610조. 그 다음에 사용 수익에 따른 의무에 있어서 그 임차주택,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의 임차주택을 소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임차주택 반환 의무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때, 주택 임대차가 종료한 때 임대인에게 뭘 하라? 임차주택의 반환 및 원상회복. 원상회복 의무가 있죠. 그래서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해서 반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 판례 이런 판례 있어요. 요 원상회복 관련해서 요 판례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2019년 판례 임차인이 요 관련 판례 하나 볼게요. 관련 판례. 임차 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을 했어요. 그럼 원칙적으로 수리 변경 부분을 철거해서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이 부분 중요하겠죠? 다만 원상회복 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 계약 체결 경위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까지요. 이 판례 최근 나왔으니까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모두 인정될 수 있는 권리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 해지권 찍고 넘어가면 될 문제. 그렇지만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이렇게 정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모든 민법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을은 갑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X 건물 시가 2억 원이네요. 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로 마쳤다. 그래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자, 갑은 X 건물의 화재로 을이 취득한 화재 보험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행사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도담보권자죠.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서 양도담보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할 수 없다 틀렸고요. 2번 갑은 을로부터 X 건물을 임차하고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소유권에 기해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직접 그죠? 양도담보권자가 지금 갑이 소유권자가 아니죠. 양도담보권자입니다. 자, 갑은 을로부터 X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병에게 그죠? 임차인이죠? 임차인에게 직접 어떤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목적 부동산을 점유 이전받은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에 기해서 인도 청구할 수 없어요. 당연히 없죠. 3번 갑은 담보권 실행으로 을로부터 임차의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인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 실행으로서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건물을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 병에 대해서 목적 부동산 인도 청구 가능하다.
3번 정답이고 4번 갑은 을로부터 X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자, 이제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채권담보 목적으로 양도를 하게 되면 누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채무자, 즉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있습니다. 즉 양도담보권자인 갑은 병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해요. 5번 갑이 X 건물을 선의의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예. 을은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번 지문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왜 못하죠? 자, 갑이 X 건물을 선의의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에 이때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따라서 을은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갑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로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갑이 X 건물을 선의의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로 설령 넘겨주면 정은 소유권 취득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을은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5번 지문이랑 아까 요거 2번 지문이랑 헷갈리시면 안 된다. 자, 2번 지문은 갑은 지금 을로부터 X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 요거 병에게 소유권에 기해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예. 그죠? 갑은 없습니다. 왜? 채무자로부터 즉 을로부터 임대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병에게 병이 지금 점유가 넘어갔죠. 그래서 병에게 대해서 갑이 설령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직접 소유권에 대해서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좀 을과 병 사이의 임대차 계약 자체가 적법하고 적법하게 목적 부동산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2번이랑 5번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민법. 오늘 좀 말이 많았는데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죠? 이 강의 안 들어도 돼요. 막말로 얘기해서.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직접 문제 좀 푸셔라 이겁니다. 강의 훨씬 잘 가르치는 강의 막 엄청 많지만 정작 자기가 문제를 풀지 않으면 그게 정답을 체크한다는 게 사실상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문제를 푸셔야 된다. 자, 남은 기간 화이팅!